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시아버지의 바람과 상간녀를 처리한 3명의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읽는 내내 각자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어떤 내용일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3명인 집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은 지금은 농사를 지으시지만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산골에 귀농하셔서 사시고요. 작년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귀농을 결심하시고 두 분 다 농부로서의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남긴 이유는 시부의 바람으로 인해 저희 3명의 동서들이 정말 친자매처럼 친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신랑은 장남으로 무뚝뚝하고 저랑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장남이긴 하지만 부모님 일에 무심하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들의 생사를 궁금해서 전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게 아들놈 필요 없다. 너는 딸이 있어서 너무 부럽다 라고 하실 정도로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스타일이 바로 저희 신랑입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도 그랬어요. 첫째 도련님네는 부산에서 횟집을 하세요. 부부가 같이 횟집을 하는데 정말 성격이 화통한 동서이고 늘 활기차고 정적이 흐르는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의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랑 너무 다른 성격이라서 솔직히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여행을 다 같이 가도 동선의 텐션에 못 어울리고 그랬어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연락을 하면서 정말 친해져서 동서의 그런 밝은 성격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도련님네는 경기도에서 둘 다 공무원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젊은 부부라 사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서라서 말을 할 때 꼰대 같을까봐 말을 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막내 동서랑도 정말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 셋이라 그런지 각자 성격이 강해서 따로 국밥이었거든요. 명절에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한 집이 먼저 가면 다음 아들이 방문하고 삼형제가 한 번에 모이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아버님 퇴직 기념 한감 여행 간다고 만나서 해외여행 갔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정말 어색했어요. 그 전까지 전 모든 동서들에게 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이번에 아버지 환갑여행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태국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마사지도 하고 음식도 맛있잖아요. 둘째 동서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사실 늘 의견을 물을 때마다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경상도 특유의 말투는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싫어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런 말투구나 느꼈지만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저보다 띠동갑 차이라서 더 어려웠는데요. 마냥 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 막내 동생보다도 어려서 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몰라서 형님들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갈게요. 입금 금액만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할게요. 사실 누구 하나 나서서 여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장남인 남편은 무심하고 어머니는 은근 저에게 맏며느리니까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주길 바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죠.
우선 의견을 내는 둘째네랑은 거의 여행 스케줄을 조절했어요. 막내 도련님네는 정말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강했거든요. 태국으로 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걸어서 구경하실 거 구경 다닐 수도 있고 저희는 베트남은 가봤어요. 패키지 코스는 형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게요. 둘이서 알아봐요. 네, 그래요. 그럼 태국으로 하고 날짜는 어머니 생신 있는 주말 끼고 가는 걸로 해요. 저희는 주말이 가장 힘든데 다른 분들이 주말을 포함해야 가능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여행 한번 정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신랑에게 이야기하니 그럼 아무거나 정하고 입금만 하라 하자. 엄마는 왜 굳이 모든 아들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각자 따로 가면 되지 사람 복잡하게. 네, 이런 아들이니 어머니가 저보고 딸이 있어서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머니랑 살갑게 지내는 성격은 아니라서 먼저 연락하고 가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맏며느리인 만큼 제 도리를 다 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의 만행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신랑처럼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도 무심하시고 신경 쓰이는 일을 절대 만들지 않는 분이라 내 짐 시댁살이 없이 살아서 어머니께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세 아들은 어색한데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들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사진 찍은 걸 큰 액자로 만들 만큼요. 사실 이때까지도 며느리들끼리도 친하지 않았고 아들 셋은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랬던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정말 친해졌습니다. 가족 같아졌다고 할까요? 어떤 사건인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시아버지는 퇴직을 하셨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주말에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가면 늘 안 계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오늘도 등산 가신 거야? 갑자기 산신령이라도 되신 거야? 평생 산이라곤 동네 뒷산도 안 가시던 분이 매주 가시네. 그러게. 엄마 친구 미숙이 알지? 미숙이네 동호회인데 너희 아빠 퇴직하시고 심심할까봐 내가 등산 동호회라도 다니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라고 소개해줬거든. 근데 이렇게 빠질지는 몰랐지. 아, 엄마 고등학교 친구 미숙이 아줌마? 아직도 보험하시지? 우리 애들 보험도 다 그분한테 가입했잖아. 근데 등산 동호회 하면서 보험 판매왕 되신 거 아니야? 그러게. 거기 인맥이 좋아서 그런지 말빨이 좋아서 그런지 보험왕 돼서 엄마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그랬어. 너희도 소개 많이 해줬다고 나한테 옷도 한 벌 사주더라. 엄마야 무릎 수술해서 등산을 못하니까. 아빠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입해서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아버님이 주말마다 안 계셔서 어머니 심심하시겠어요. 오늘도 같이 식사하려고 왔는데 안 계시니. 그러게. 내가 이번 주는 애들 온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차비도 미리 계산했고 모임에 간다고 이야기 다 되어 있어서 못 빠진다고 아시더구나.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그때까지만 해도 한평생 직장에 얼매어서 사시던 분이 자유롭게 등산도 다니시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등산이 몸에 좋은 운동 중 하나잖아요. 아버님이 가입하신 곳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등산을 하는 동호회로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분들과 만나서 즐겁게 사시길 바랬지 거기서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동서네랑 한 번 식사 자리를 가신 적이 있었어요. 사촌 결혼식에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동서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님, 요즘 아버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한평생 염색도 안 하시던 분이 염색도 하시고 지난번에 저희 애들 아빠 가방을 보시더니 이런 거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촉이 좋은데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형수 앞에서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착각하는 거라고 했지. 형수님,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데 오랜만에 아버지 뵈니 달라져서 저희 와이프가 그런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는데 요즘은 갈 때마다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등산동호회 가시거나 결혼식 가시거나 주말마다 바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금요일 저녁에 갔었는데도 안 계셔서 얼굴 못 뵌 지 저도 3달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외형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분위기도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 핸드폰을 두 손에 꼭 쥐고 다니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말이죠. 하긴 나도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집와서 봐온 시아버지는 바람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말 못하고 있었고요. 아줌마들이 괜히 아버지 험담하지 마시고 얼른 밥 먹고 일어납시다. 우리 아버지 알잖아.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고 직장도 안 다니시니까 새로운 취미생활에 빠지신 거겠지. 괜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희 신랑의 중재로 그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줘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여자의 감은 육감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하는 둘째 며느리인 동서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눈치가 남들보다 빠르고 하고 싶은 말은 늘 하는 성격의 동서라서 저희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 달이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매번 생신 때마다 선물은 현금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아들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브랜드라는 걸 모르고 사신 시아버지고 정말 옷은 안 구겨지고 깨끗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사신 저희 시아버지가 말이죠. 저희 신랑은 시아버지에게 온 문자를 보여주면서 백화점 가서 선물로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노망이 나셨나? 나 어릴 때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국산 브랜드 신어야지 하면서 국내 브랜드만 사주셨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브랜드 등산복을 사달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 그러게, 시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우리뿐만 아니라 도련님도 다 정해주시네. 정해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내일 내가 백화점 가서 사올게. 시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 브랜드의 신발 270 사이즈. 둘째는 이 브랜드의 잠바 100 사이즈. 셋째는 이 브랜드 흰색 티랑 청록색 바지 사다오. 라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사실 의심이 확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안 하던 브랜드 타령을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느낌만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며느리 입장에선. 그 주 주말 시댁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아들 셋, 며느리 셋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니 다들 이게 뭐니? 웬 옷에 신발에 웬일로 돈이 아니라 선물을 살 생각을 했어? 네 아버지가 요즘 이 브랜드 옷 사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다들 잘 알고 사왔네. 노인네가 요즘 등산복에 빠져서는.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도련님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 가시길래 이 고급 브랜드의 옷을 아들들에게 모델명까지 정해주면서 사달라고 하신대요? 누가 입은 거 보고 예뻐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 바람이라도 나셨어요? 아버님의 말에 다들 웃고 넘겼지만 저랑 둘째 동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촉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아시죠? 동서랑 눈이 마주쳤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히 뻘쭘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 입고 다니는데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백화점이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한 거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한 달 뒤 이 옷의 정체를 알고는 저희 시어머니가 찢어버리셨어요. 신발에 티에 잠바까지 100만 원이 넘는 옷까지였지만 가위로 찢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찢으셨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아버지 생신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중이라 못 받았었는데 그 뒤로 신랑의 부재중 전화까지 와 있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시댁 근처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빨리 반차 쓰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 자기랑 재수 씨가 아버지 바람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친구 미숙이 아버지랑 바람나서 통화하다가 엄마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셨대. 나 지금 병원에 도착했거든? 자기도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 여보, 아이들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내려갈게. 저는 급하게 학교 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긴 뒤 시댁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어머니 입원 준비물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응급실로 가셨으니 기본 속옷이랑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챙기려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도 꼭 본인 베개는 들고 오시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본인 베개는 꼭 챙겨오시던 분이라 베개도 챙길 겸 들렀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었어요. 액자는 깨져 있고 저희가 선물해드린 옷은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저희가 선물한 옷이 알고 보니 어머니 절친이자 시아버지의 불륜녀였던 미숙이 아줌마랑 커플 등산복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핸드폰이 떨어져서 줍다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카톡을 읽고 말았죠. 기가 찼습니다. 왜 어머니가 액자를 깨고 옷을 찢어버리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백화점에 아버지 선물을 사러 갔을 때 마네킹 모델이 남녀 세트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옷도 같이 사드릴까 하다가 가격이 비싸서 그냥 아버님 옷만 구매하고 왔거든요. 알고 보니 어머니 절친분과 함께 두 분이서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냥 찍었어도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인데 두 분은 손으로 하트를 하시고 그분 이름을 미숙 하트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평소 핸드폰이 울려도 관심을 안 가지시던 시아버지가 요즘 따라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연락 올 때도 없는데 늘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녀서 약간 의심하던 차에 새벽 2시에 보고 싶다고 카톡이 왔고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다가 그분이랑 통화하고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그분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랑 그분의 카톡 대화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우리 신랑이랑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널 믿고 너희 동호회 이상한 곳 아니라서 그래서 믿고 보낸 건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너희 신랑이 너랑 살기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밥 먹자고 하고 뭐 혼자 사는데 자꾸 놀러 오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크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싶다고 모텔 영수증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무 일 없다고 발뺌하는 거니? 아니 그때는 동호회에서 등산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씻는다고 그런 거지. 방도 각자 들어갔어. 동호회 사람들한테 확인해봐.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는지. 너 지금 오해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희 신랑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모든 일은 너희 신랑이 시작한 일이니까 너희 신랑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보험한다고 해서 일도 다 도와주고 아는 사람들 연결해준 것만도 20건이 넘어. 너 혼자 되고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내가 먼저 너희 신랑 꼬셨니? 너희 신랑이 자꾸 나 찾아오고 만나달라고 하고 등산복도 내가 사고 나니까 세트로 사서 입고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만 못된 년 만드냐고. 너 신랑 관리나 잘해. 평소 너희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산다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내 친구였잖아. 너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친구이긴 한 거였니? 그분이랑 나눈 카톡 대화만 봐도 화가 나는데 실제로 들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마지막 통화 내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라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이 한순간에 너무 올라서 응급실을 가게 되셨겠죠. 아마 그분이랑 통화하고 열이 받은 상태인데 너무 몸이 좋지 않자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바로 쓰러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베개와 함께 영수증 사진 등 모든 걸 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병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아버님 요즘 수상하다고 했을 때 설마 했어. 우리 아빠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정말 FM 스타일이시잖아. 그래서 불륜 이런 거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랬는데 우리 엄마 어떡하냐. 우선 어머니 잘 일어나실 거고 의사도 넘어질 때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이 간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 아마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머니 강한 분이셔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어머니 그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쓰러지신 거고 이 사진들 좀 봐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네. 저는 신랑에게 제가 본 카톡 내용이랑 영수증 등을 보여줬습니다. 신랑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눈물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무표정인 신랑. 말도 별로 없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신랑인데 이렇게 얼굴이 온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걸 보니 이 사람 정말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던 동서인데 동서네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병원에 와 있어. 형님, 아주버님이 주신 카톡 보고 우리 집 난리 났어요. 신랑이 지금 그 여자 집에 찾아간다고 난리예요. 아주버님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병원으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가게를 갑자기 비워야 해서 1시간 정도 뒤에 출발할게요. 가서 우리 얘기해요. 우리 집도 지금 난리야. 나 우리 신랑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응급실에서 사진이랑 다 찍었고 일반 병실로 갈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진단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저때 동서랑 통화하고 나서 신랑에게 물어보니 신랑이 너무 기가 차서 가족 단체방에다가 이 사실을 전부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 지금 여기 병원으로 다들 와라. 아버지가 바람나셔서 너희도 아는 미숙이 아줌마랑 지금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졌고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야. 다들 병원에 오면 연락해라. 신랑의 단체 문자에 아들 셋, 며느리 셋, 다 한번 일을 멈추고 시댁 근처 병원으로 모이게 된 거죠. 막내 동서에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저희도 지금 신랑이랑 출발하려고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저희 신랑 지금 난리 났어요. 조금 진정시키고 바로 출발할게요. 도착하면 형님께 전화드릴게요. 큰일이 나고 나니 다들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올라가시고 동서 둘 다 병실로 오더라고요. 아들 셋은 담배를 피우러 나간 건지 나가고 저희끼리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행동력 빠른 첫째 동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은 왜 그러신 거래요? 저희 보험해주신 분 맞죠? 사별하고 어머니가 혼자 사는 친구라 많이 챙겨주시고 보험도 전부 다 그분께 넣어달라고 하셔서 저희 보험 다 들었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친구 신랑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그런데 아버님은 병원에 보이지 않네요. 내가 왔을 때부터 안 보이셨어. 자식들 얼굴 보기 부끄러우셨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병실에 우리만 두고 나가시다니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키신 적도 없고 내 아들 하면서 아들만 감싸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셔서 전 그저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가 너무 안 됐어요. 남편 바람도 정말 상처인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마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믿음에 배신당한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지금 계속 주무시는 것도 안 일어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싶어.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서 이해가 가네. 근데 그 불륜 아줌마 이대로 두실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네요. 아니 친구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저 번호도 아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뭐하러 전화까지 해. 우리가 나서면 어머니 면이 더 안 서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저희 가게 지난달에 보험 새로 가입했을 때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그 모습이 다 가식이었단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잘해라. 너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아우, 정말 가증스러워요. 행동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좋은 동서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불륜녀이자 어머니의 친구분이자 저희 온 가족의 보험 설계사인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 전화를 받으시네요? 전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 받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 병원에 쓰러져서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더니 뒤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안 부끄러우세요? 그건 며느리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쪽 아버님이랑 이야기하세요. 왜 저희 이야기를 며느리들한테까지 한 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죄송하다,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정말 어머니 친구 맞아요? 아니, 나 혼자 잘못한 거야? 당신 시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거고 난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왜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리고 며느리는 남 아닌가? 이번 일 어른들 일이니까 나서지 마세요. 아니,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말했나요? 당신 정말 시어머니를 친구로 생각한 건 맞아요? 진짜 사람 못됐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화가 났지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반찬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 보험도 다 저분께 무조건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운다고 고생한 친구라면서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우리한테 남이니까 신경 끄라고 한 거죠? 와, 저 정말 화나는데요? 사실 제가 시집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뭐 시어머니랑 끈끈한 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신랑 어머니고 제 가족인데 저 너무 화나요. 형님,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철회부터 알아봅시다. 저런 사람 밑에 돈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족들 보험 다 저 아줌마 이름으로 가입했잖아요. 정말 사인 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어머니 칭찬하면서 좋은 친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신랑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시댁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니 자리를 피하신 거겠죠. 저희는 각자 남편에게 보험 아줌마의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중 제일 화를 낸 건 막내 도련님이셨어요. 아니, 무슨 불륜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통화했을 때도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화를 못 참고 쓰러지시지. 우리 엄마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우선 이 아줌마부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남의 집 가정 파탄 냈으면 본인 집도 파탄 나야지. 그 집 아들 어느 회사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한번 찾아가야겠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얼마나 더러운지. 저희 신랑도 도련님들도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시고요. 병실에 여럿이 있는 것도 힘들고 우선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병실은 아버지가 지킨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부가 근처에 사니 매일 한 번씩 교대로 와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이 먼저 며느리 셋이서 카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형님, 남자들이 나서는 것보다 이런 건 우리들이 나서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신랑들 끼면 물건 망가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저렇게 말하는 못된 사람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신랑도 욕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괜히 일 키우는 것보다 저희가 나서는 게 어떨까요? 우선 법적으로 알아볼 만한 거는 제 친구가 변호사라서 제가 알아볼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 우리 각자 조금씩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그 사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줍시다. 그렇게 저희는 불륜녀 타도라는 방제를 붙이고 각자 알아본 바를 공유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동서들이랑 카톡을 오래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 간단한 안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번 일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어머니 병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선 보험 해지를 하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유부남을 꼬시고 다니면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사에서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분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안에 든 보험은 다 해지했어요. 본인에게 제일 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혼을 전제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랑은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어머니 이혼은 안 하실 듯 해서요.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벌금은 1,000만 원 정도일 것 같지만 회사에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많이 알아봤네요. 우리 신랑은 그 아줌마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이 혹시나 흥분해서 할 말 못 해버리면 법적 소송 걸리는 것도 우린 공무원이라 조심해야 하거든요. 사실 쓰러지시던 날 어머니 핸드폰에서 증거자료 다 본 것들이에요. 동서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들을 우선 다 뽑아오긴 했어요. 저는 제가 어머니 입원한 날 봤던 것들, 어머니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 선물로 샀던 영수증에 모텔 영수증까지 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챙겨온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충격 때문인지 넘어지시면서 뇌진탕 때문인지 주무시는 시간이 길었고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누워만 있으시려고 하셨어요. 의사도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입원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에게 이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는 우선 그 아줌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알고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라 일말의 자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죄인처럼 저희 눈도 안 마주치시고 저희가 병원에 가면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에게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은퇴하고 적적했는데 말없는 너희 엄마랑 다르게 이것저것 말 걸어주면서 나를 챙기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말았다. 다신 만나지도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보여줬습니다. 아마 저희 신랑뿐 아니라 도련님들에게도 보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줌마가 용서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혼자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며느리들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보험 가입한 친구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설계사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랑 동서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며느리가 화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업방해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그리고 동서에게 문자를 보낸 게 아니겠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양심이 없는 건지 정말 기가 찼습니다. 동서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 형님, 그 사람 문자 온 거 보셨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왔어요. 저도 그 보험 소개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지하거나 아니면 설계사 교체해달라고 하면서 유부남 꼬시는 나쁜 여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게 동서.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우리한테 문자를 넣은 거겠지. 전화할 용기는 없는 거고. 정말 비겁하네. 안 그래도 그 사람 아들 알고 보니 우리 후배랑 같은 동문이더라고. 번호도 알아냈고 내일 남편이랑 가서 만나서 다 폭로할 거야.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자식 입에서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회사 일도 본사에서 지점으로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10명 넘는 사람들이 설계사 교체해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본때를 보여줘요. 다음날 저는 신랑이랑 그 불륜 아주머니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에서 뵙고 또 뵙네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알고 계신 건 아닌 것 같네요. 덕분에 절친이랑 남편이랑 바람나서 저희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고요. 당신 어머니는 자기는 잘못 없다고 단 한 번도 병문안조차 안 오시고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십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서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모든 자료를 보더니 네? 저희 엄마가요? 그저 친한 분이라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형님네 결혼식장에도 갈 정도로 두 분이 친한 친구이신 거 알고 있었고요. 저희 엄마랑 그런 사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상간녀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알려지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누구 때문에 누워 계신데 얼마 전까지 저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내시던데 저희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선 알겠습니다. 상간녀 소송만은 참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었고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 죄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한테 그 아주머니가 전화가 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찾아가서 나를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인연 끊고 살자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가서 빌어야 돼? 당신 시아버지도 같이 잘못한 건데 왜 나 혼자 가해자가 되는 거냐고. 네, 저희 시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맞죠. 하지만 지금도 연락하세요? 안 하실걸요. 지금도 하신다면 연락하신 증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쌍방 잘못한 걸로 인정할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시아버지는 사과하셨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어머니의 마음에 달린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랬습니다. 어머니 죄는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죄처럼 말하는 불륜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다들 바람을 피우면 가만히 집안 살림을 하는 와이프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걸까요? 시아버지도 물론 잘못했죠.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분 또한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거고 친한 친구의 40년간의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동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화가 나지 않나요? 바람 피운 사람들이 잘못인데 어머니에게서 그 탓을 돌리려고 한다는 게, 그리고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상간녀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동서가 변호사 절친이 있어서 이번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상간녀 소송하면 회사에도 알릴 거고, 아들분은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참아달라고 빌던데 갈 때까지 가볼까요? 그분은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 찾아가서 사과할게. 아우 정말이지. 하시곤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동서들에게 알렸습니다. 동서들은 다 같이 격분하면서 다음번에 그 불륜녀 만날 때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처럼 물을 끼얹을 순 없지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요. 저희는 어머니 병실에 올 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주에 어머니를 뵈러 병실에 갔습니다. 동서들도 다 같이 어머니 병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고맙다고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동서 둘도 같이 울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끼리도 남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로 먼저 연락하는 일 없이 정말 안부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서로 감기 걸렸으면 서로 걱정해주고 마시는 건 공유하고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도 저희처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있을 때 그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저희를 보다가 흠칫하시긴 했지만요. 내가 미안해. 너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내 죄를 인정하기 싫었어. 괜히 너 핑계댄 것도 미안해. 솔직히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말 하기 싫었지만 네가 부러웠어. 그래서 그랬나 봐. 미안하다. 다신 내 얼굴 안 보고 싶겠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희 며느리들이 나한테 한 짓 다 들었지? 너 며느리 복 있나 보다. 매번 아들밖에 없어서 외롭다고 하더니 이렇게 네 편인 며느리가 있어서 좋겠네. 너희 며느리들 때문에 난 내 아들이랑 인연도 끊어지게 생겼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어서 쾌차하길 바래. 지금 그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정말 상간녀 소송 가야겠어요? 똑바로 사과하세요.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아들이랑도 2년 끝내만에 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내 목숨줄 다 끊어놓고는 지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 일도 다시 하게 해줄래? 아니면 내 아들한테 없던 일이라고 해줄래? 이러면서 빌어야 하는 거냐고. 정말 나도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요. 일도 잘리고 아들한테 비난도 받았으면 나도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일은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의 친구이자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던 분은 울면서 나가셨습니다. 동서 말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간녀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리고 막내 동서는 보험 물어보는 카페에 글을 올리기도 해서 일이 제법 커졌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소송장까지 준비한 막내 동서가 사진까지 찍어서 그 여자에게 보내니 더 이상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아서 저희를 찾아온 거겠죠. 모든 걸 잃은 그분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일을 모르셨던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나랑 마지막에 통화할 때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니, 동서들이랑 다 같이 해서 저분한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진행했어요. 우선 저희 가족, 제가 소개해준 분들, 그리고 동선의 가족, 가게, 소개해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 30명이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부 회사에 전화해서 보험 해지하거나 아니면 설계사 교체해달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는 상간녀 보험 설계사랑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적어도 1년 안에 가입했던 모든 보험은 다 해지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역 카페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던데 그 카페에 올렸어요. 익명방이긴 하지만요. 결국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회사 지점장에게 상간녀 소송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일도 못하실 거예요. 그게 저희의 1차 복수였어요. 저희 남편들 어머니 쓰러지시고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막내 또련님은 안 피던 담배도 피우시고 저희만 이렇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찾아가서 모든 증거 자료 내밀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랑 신랑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처음에 저희한테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용서 빌겠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어머니 탓, 시아버지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열받잖아요.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솔직히 속이 시원하네요. 형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친구랑 상간녀 소송 준비하면서 증거자료 법정 소송 종이만 만들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상간녀 소송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형님이 증거자료 다 모아주셔서 저희 법적으로 소송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벌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흰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쓰러지는 순간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들들은 남처럼 무뚝뚝하기만 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우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 다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조금 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전화 한 통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에게도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형님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본인 카드는 다 없애시고 어머니 카드만 사용하시고 모든 동호회 활동은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고향에 집을 짓고 농사일을 배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빈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시고 시아버지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시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가족방에 긴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들, 며느리,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미안하다. 엄마가 태어나면 다음 달에 바로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집은 알아봤고 가서 텃밭이나 일구면서 살련다. 괜히 이런 일로 마음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다시는 이런 실수해서 너희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카톡을 보니 이제 다 해결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셨어요. 원래 무뚝뚝하시고 전형적인 60년대 아버지 스타일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고
혹시나 어머니가 약 챙겨 드시는 걸 까먹으면 약도 다 챙겨다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미워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용서하시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두 분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길 바라지 않으셔서 늘 반대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며느리 셋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며느리를 참 잘 두었다 생각한다. 한평생 외롭다고 느낀 인생이었는데 너희 셋이 있어서 마음이 이제 외롭지 않구나. 너희들 덕분에 가슴속에 응어리를 풀고 가는 느낌이야. 나는 못했을 일을 너희가 해결해줘서 고맙구나. 너희한테 좋은 시부모가 될게. 딸 같은 며느리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어.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한 남편이랑 비슷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었는데 어머니랑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 셋도 정말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련님 부부가 부산에서 횟집을 하시지만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가기가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친해져서 다 같이 한번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저절로 말도 놓아지고 편해졌어요. 이번 사건으로 다들 상처를 받은 부분은 있었지만 가족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정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동생들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형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들이 나서서 복수를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형제끼리도 한다고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덕분에 너무나 속 시원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일로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신랑은 무뚝뚝한 성격에서 저랑 많은 이야기도 하고 감정들을 잘 이야기하게 되었고 같은 취미를 가져보자 하면서 등산도 하고 운동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동선에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들 와이프의 소중함을 느낀 것 같다며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다들 앞으로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어머니한테도 조금 더 살가운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륜의 끝은 모든 인연이 끝난다는 걸, 이걸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